집을 사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왕창 올렸는데 네. 작년에 0.78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시집장가갈 때 되면은 집이 얼마나 남아돌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나 뭐 예. 이런 것들도 도시화 진행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그럴 만한 단서들이 커 보여요. 네.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충격파를 우리나라가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예. 이제 뭐 수요가 없고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의 문제지 뭐 동경처럼 서울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조금 단편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네. 사실 실제로 동경이나 주요 도시의 부동산은 2010년 전으로 조금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동경 시내 그거가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오르기 전의 수준으로 와 있다.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뭐 2배, 3배를 뛰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동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버블기에는요 3년에 3배 오르고 그랬어요 거기도. 근데 지금 이제 대도시 근처에서 좀 오르고 있는 거는 연 1, 2% 오르고 이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르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냥 우리 올랐다면 2배, 3배인데 옛날 가격을 회복한 정도에다가 연 한 1, 2%, 2, 3% 오르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도심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원룸, 투룸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주택수라든지 가구수의 변화를 봐도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네. 우리나라는 가구수가 1035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167만 가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지난 26년 동안에 232만 가구가 늘었는데 집은 127만 가구밖에 안 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난리를 친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 가면 서울도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은요 전체 주택수에서 아파트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방 도시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거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80%.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인들이 귀찮고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는 저층해야 돼요.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별별이었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으로 돼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우리나라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60% 이상. 그래요. 3년 전에 63%다. 네. 맞췄네. 그러니까 지금 네. 뭐냐면 저는 서울에 지금 새로 재건축원에 다 보면 50, 60층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나중에 가서면 누가 돈 내서 누가 그 재건축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뭐 동의도 필요하지만 확정되고 나면 또 다시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고 네. 누군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생률이 0.78명 2세대들이 나중에 집 살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집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와세대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동경과 서울의 집값이요. 그 같은 평수, 비슷한 위치, 네. 비싼 학군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동경에 체감하기 이르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죠. 대표님은 이제 한국이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아서 네. 좀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생률이 0.7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OECD 회원국 중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사실 부동산 하나에만 자산을 묻어놓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정말 조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실제로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 친구 사례라든지 일본의 집값 떨어진 사례를 네. 보면은 그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지금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에서도 우스운 말로 그래요. 지금 그 어린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는 양가에서 집 한 채씩 물려받는다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온 책 중에 뭐냐면 부동산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부동산 시대. 부동산 근데 시대. 부동산 시대 그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안 입을 자 움직이지 않는 동산 시대거든요. 네. 거기 부동산은 뭐냐면 부채할 때 부자예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 어, 이런 부동산 시대, 이런 부동산 시대. 네. 이 말이 뭐냐? 왜 부동산이냐? 마이너스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떤 분이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애들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상속받지 않겠대요. 왜냐? 일본에서 집을 비워두면 벌금 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돈 500만 원 얹어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런 뜻으로 부동산 시대라는 그런 사례들을 1년 동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연재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47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되거든요. 네. 대개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 일본은 47년생부터 49년생까지 그 출생률이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그래서 6년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네. 보세요. 50년에서 66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67년에서 73년까지 4.3명에서 4.1명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그때 난 사람들이 다 집을 사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왕창 올렸는데 네. 작년에 0.78명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시집장가 갈 때 되면은 집이 얼마나 남아돌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집을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미래에셋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60대 이상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그쵸.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 건가? 집을. 이 소위 말해서 이 인구 문제, 출산율 문제는 그게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실한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왜 우리는 노후 준비로 뭐든지 자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10년 후 20년 후 노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아까 내 친구처럼 나를 책임져 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은 가계 부채가 거의 없어요. 저주택분제 부채액의 그 그래프인데요. 네. 40대 미만은 일본도 저주택분제 부채액의 그 비율이 188%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빚밖에 없어요. 네. 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4%밖에 안 돼요. 네, 거의 없네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똑같이 30세 미만의 198% 비슷한데 현역 시절에 거의 줄줄 않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돼도 50% 정도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하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네.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가구당 순자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 700.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 떨어지면은 이 가계 부채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본 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집값이 그렇게 일본과 같은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내 노후에 도움도 안 되거니와 빚이 그냥 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하우스푸어 네. 주택 빈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되죠.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할 시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또 네. 살 때 연끌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격감 문제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 부채 문제까지 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그래요. 번질 수밖에 없겠네요. 또 하나는요. 우리 박 네. 기자님도 이래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네. 1년 있다 팔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확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이 낡았어도 아무 걱정 안 해요. 거기다 집 새로 지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일본에서 집을 딱 샀다 하면 그날부터 감가상각 해가지고 원래 그 가격보다 딱 낮춰서 해야 돼요. 한 집 사가지고 2, 3년 있다 팔면요. 3분의 1값 절반 값은 날아가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집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투자 대상이니까 항상 오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소비재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사서 입주하면 낡으면 떨어지는 거지. 낡은 것이 재건축에 가까웠으니까 더 오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비정상인데 그게 지금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보면 서울에 되게 엄청 낡은 아파트들 재건축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오르고 네, 있네. 그렇죠. 가격이 네. 엄청 높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집 하나에 의존하는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노후를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연령대별로 당연히 액션 플랜이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